C. 정신의 해리성. 무의식적 과정이 반드시 주체를 지녀야 한다고 가정할 만한 이유는 선언적으로 없으며 마찬가지로 정신 과정의 실제성을 의심할 근거도 없다. 그러나 무의식적 의지 행위를 가정할 경우에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단순한 충동과 성향이 아니라 의지의 특유한 겉보기에 깊은 생각에서 나온 선택과 결정이라면 어떤 것을 그에게 제시해주는 주체가 문제 처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써 당연히 무의식 속에 의식을 옮겨놓게 될 것이며 이것은 정신병리학자에게는 별로 생소하지 않은 사고법이다. 정신병리학자들은 대학의 심리학에서는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정신현상을 알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의 해리 혹은 해리 성향이다. 여러 정신 과정 사이의 결합들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데 그 특이성이 있다. 무의식 과정만이 의식의 체험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 과정도 또한 느슨해지거나 분리된다는 사실을 분명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연상 실험에서 매우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콤플렉스 때문에 일어나는 두서없는 반응이 생각난다. 분트가 믿으려 하지 않은 이중의식의 사례가 실제로 출현되듯이 인격 전체가 분열된 것은 아니나 작은 부분이 분해된 사례는 훨씬 많이 있을 법하고 실제로도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심지어 이 문제는 인류의 태고적 경험이며 동일한 개체 속에 있는 다수의 영혼에 관한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가정을 반영하고 있다. 원시 단계에서 감지된 다수의 시몬적 요소들이 가리키듯 원초적 상태는 정신 과정들 사이의 매우 느슨한 연계를 의미하며 절대로 완결된 단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밖에도 정신의학의 경험은 발달 과정 동안 어렵게 달성된 의식의 통일성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와해시키며 그것들을 다시 원초적 요소들로 해체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해리 성향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이제는 의식의 문턱에 관한 그 자체로는 필수적인 가설이 빚어낸 어려움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다. 만약 의식 내용이 에너지 손실에 따라 의식의 문턱 아래로 들어가서 무의식이 되고 반대로 에너지 증가에 따라 무의식적 과정이 의식화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면, 예를 들어 무의식적 의지 행위가 가능하다면 무의식적 의지 행위가 의식성이 되도록 해주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생긴 의식성은 물론 2차적인 의식성으로서 무의식적 과정이 선택하며 결정하는 주체에게 제시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의식성에 이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양을 꼭 지니고 있어야 할지 모른다. 이 과정은 한 번은 그의 폭발점에 도달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도대체 왜 무의식적 과정은 문턱을 넘어서지 않아서 자아가 인지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의식적 과정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고 문턱 아래의 2차적 주체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가설에서는 의식성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양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 주체가 왜 문턱을 넘어서서 원래의 자아의식에 편입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다. 이 물음에 해답을 주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정신병리학이 제공하고 있다. 즉, 이 2차적 의식은 우연히 자아의식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유 때문에 분리된 인격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한 해리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한 경우는 원래 의식의 내용이지만 용납될 수 없는 성질 때문에 억압을 통해 의식의 문턱 아래로 잠재된 내용이다. 또 다른 경우는 2차적 주제가 아직 의식으로 가는 입구를 발견하지 못해 머물러 있는 경우인데 그곳에서는 이를 통각할 가능성이 없다. 다시 말해 자아의식의 이해 부족 때문에 주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체는 비록 에너지론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의식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문턱 아래에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차적 주제의 존재는 억압 덕분이 아니며 그 자체로는 이전에 한 번도 의식된 일이 없던 문턱 아래의 여러 과정들의 결과를 표현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의식화되게 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2차적 주체도 자아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다만 간접적으로, 다시 말해 상징들에 의해 매개된다. 물론 그 표현이 썩 적절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의식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우선 징후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혹은 무엇에 근거를 두는지를 알거나 알고 있다고 믿는 한에서는 보호학적이다. 이 보호적인 것에 대해 프로이트는 문헌에서 항상 상징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알지 못하는 것이 항상 상징적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증상적 내용들은 부분적으로는 진정 상징적이며 무의식의 상태나 과정을 간접적으로 대변한다. 이들의 성질은 의식에 나타난 내용으로는 충분히 해명되고 의식화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의식이 그렇게 큰 에너지 활력을 갖고 있는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고 그 내용들은 다른 상황에서는 자아에 의해 인지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주로 이 경우의 문제는 억압된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원시인들의 악령이나 신들 또는 광적으로 신봉되는 현대인의 무슨 주의 등과 같이 아직 의식되지 않은, 즉 주관적으로 인식된 내용들이다. 이러한 상태는 병적이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정상 상태이며 반면에 의식의 통일성 속에서 결합된 정신의 전체성은 이상적인 것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나타낸다. 우리는 의식을 즐겨 감각 기능에 비유하곤 하는데 그리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이 감각 기능의 생리학에 문턱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다. 인간의 귀가 감지할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는 20에서 2만에 이르고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7,700에서 3,900 옹스트롬에 이른다. 이러한 유사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정신 과정에는 하위뿐만 아니라 상위의 문턱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따라서 뛰어난 인식 체계인 의식을 인지 가능한 소리나 빛의 도수와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의식에 대하여 소리나 빛처럼 하위뿐만 아니라 상위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비교를 정신의 영역으로 확대시켜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은 정신적 도수의 양쪽 끝에 정신양의 과정이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자연에는 비약이 없다는 원칙에 따르면 이 가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내가 정신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할 때 두리시가 정립한 정신양의 개념과는 상충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는 이 개념을 조종하는 것, 반응을 결정하는 것, 핵심 요소의 예시적 잠재력으로 이해한다. 이것은 행동에서 발견된 기초적 동인이고 행동의 원만 실현이다. 블로일러가 적절하게 강조하듯이 드리시의 개념은 자연과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이다. 이에 비해 블로일러는 정신양이라는 개념을 주로 뇌와 피질의 여러 과정의 집합 개념을 표현한 것으로 사용하는데 뇌 피질하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적응 기능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 그는 이 적응 기능을 반사작용과 종의 발달이라고 이해한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신양은 목표 지향적이며 기억력에 따르고 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중추신경의 기능을 포함한 모든 신체적 기능의 합이다. 또 다른 곳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개별 인간의 신체 정신과 계통 정신은 함께 다시 하나의 통일체를 형성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현실 관점에서 볼 때 가장 많이 이용될 것이며 정신양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마땅할 것 같다. 정신양과 정신의 공통점은 목표 지향성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과 연상, 즉 사고와 비슷한 어떤 것을 포함한다. 비록 정신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분명하기는 하지만
이 표현은 여기에서도 나타나듯이 정신의 개념과 뒤섞여 사용된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뇌 피질화 기능들이 시몬 비슷한 것이라고 표시되어야 하는가가 불분명해진다. 이렇게 뒤섞이게 된 이유는 분명 블로일러에게서 감지되는 기관학적 견해에서 유래한다. 즉, 이 견해는 피질이니 뇌간 시몬인이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작업하며 상응하는 정신 기능을 뇌의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보려는 분명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자체의 기능이 만들어내고 유지하며 변형시키는 것이 언제나 기능인데도 말이다. 기관학적 견해는 목적과 결부된 물질의 모든 활동들을 정신적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블로일러의 언어 관용에서 볼 수 있는 개통정신이니 반사와 같은 말처럼 생명과 정신이 동일시되는 단점을 지닌다. 사실 우리가 정신 과정을 기질적 토대와 관계없이 경험하기는 하지만 정신 기능의 본질을 그것의 기관과 무관하다고 간주하는 것은 물론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심리학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체험들의 총체가 학문의 대상이므로 해부학에서 차용한 전문 용어의 사용을 포기해야 한다. 따라서 내가 정신양이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첫째, 명사 형태가 아니라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하며 둘째, 이 용어는 정신 또는 시몬 고유의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 과정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시몬과 유사한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단순한 생명 현상, 다른 한편으로는 심적 과정과 구별되는 현상의 범주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정신적인 것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특히 무의식의 정신적인 것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무의식이 의식의 기능으로 알려져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무의식도 의식과 마찬가지로 주체, 즉 일종의 자아를 가져야 한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결론은 종종 그리고 되풀이하여 사용해온 하의식이라는 개념 속에서 표현된다. 이 하의식이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용어가 의식의 아래에 있는 것을 표현하거나 아래의 것, 즉 부차적인 의식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하의식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상의식을 추측해 본다는 것은 의식 외에 두 번째의 정신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것이 어떤 특성을 지니건 간에 이 사실은 우리의 세계상을 근본부터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절대적으로 혁명적인 의미를 지닌다. 두 번째 정신체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을 자아의식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세계상이 엄청나게 확장될 가능성이 주어질 것이다. 무의식의 가설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세계상이 임시적인 것임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지하고 인식하는 주체에 배가의 변화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아는 다른 세계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식의 가설이 옳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무의식의 가설은 무의식적 내용이 의식의 내용으로 변화될 수 있을 때, 즉 무의식에서 기인하는 장애, 꿈이나 환상, 컴플렉스와 같은 자연 발생적인 것의 작용이 해석을 통해서 의식으로 통합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증명될 수 있다.